네, 김경록 박사님과 함께 60년대생이 온다. 대한민국의 5070의 미래가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긴 호흡으로 하신 말씀 잘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고 본인의 미래 설계에 한번 잘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 직업 선택에 충분히 고려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 저는 이 슬라이드를 미리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뒤통수 한번 세게 맞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구 감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머릿속에 넣고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여서 국가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될까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노동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금의 5070 세대들을 더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세대가 전체 인구 구성비의 45% 정도로 유지되는 시간이 인구 예측 그래프상 2070년까지 향후 50년 동안 지속될 거다. 그 중에 핵심이 60년대다. 그 사람들의 시장에 타겟팅을 하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그 비즈니스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지속 가능한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겁니다. 따로 편집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경록 박사가 쓴 60년대생이 온다. 책의 내용도 보면 다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도움도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분 20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입니다. 2부 한민병쇼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취미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이기도 하고 또 그냥 알아두시면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이 얘기를 하고 피부과 얘기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넣어주실래요? 네. 로마 황제 티투스가 있습니다. 티투스라는 분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프라비우스 황제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 제정시대 때 원수정 시대 때 7번째 황제인가 7번째 8번째 황제쯤 돼요. 두 번째 프라비우스 황제의 두 번째 황제인데 이분의 사랑 얘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의 결혼과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티투스 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티투스 프라비우스 베스파니아누스 39년생 향년 41세로 죽습니다. 네. 황제 재위 기간은 2년입니다. 아버지는 베스파니아누스 본인은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후임자는 도미티아누스라고 자기 하나 있는 동생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 베스파니아누스 황제, 그다음에 어머니 도미틸라. 배우자는 3명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3명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아레키나 테르트라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은 사별이고요. 두 번째 마르시아 프루밀라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이혼을 하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세 번째 배우자 사실혼 관계이긴 했으나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베레니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로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로마의 제정을 처음 확립한 사람은 카이사르죠. 시저. 시저가 여기 영대라고 써놓은 이유는 본인은 독재관으로 있다 암살됐기 때문에 황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 양자를 드렸던 누나의 손자입니다. 누나의 카이사르의 누나죠. 율리아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의 손자죠. 아티아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양자를 들여서 황제가 되고요. 아우구스투스는 본인의 후사는 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 리비아가 유부녀였거든요. 리비아가 데리고 갔던 2명의 아들 중에 큰 아들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들여서 황제 제1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도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생 드루수스가 낳은
아들 게리마니쿠스의 그 손자죠. 예. 티베리우스 입장에서 볼 때는 손자인 세 번째 황제가 칼리굴라고, 이때 이제 악명 높은 황제였죠. 그래서 칼리굴라가 암살되고, 그 다음에 그 삼촌 크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고, 그 크라우디우스는 또 이제 양자를 들인 네로가 황제가 되고, 네로가 또 폭군이죠. 여기서 이제 두 명의 폭군이 있죠. 칼리굴라, 네로. 네로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 네 명의 군인 황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잠시 혼란기가 있고, 그 네 명의 군인 황제들이 들어섰을 때 그것을 통일한 사람이 베스파니아누스입니다. 프라비누스 왕조의 시작이고요. 그 베스파니누스 황제의 큰아들이 티투스입니다. 동생이 도미티아누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는 역시 이제 암살되고 제거되죠. 그리고 다음 왕조 로마의 오현제 시대가 시작되는 안토니우스 피우스로 쭉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황제가 티투스입니다. 로마의 두 번째 왕조가 프라비우스 왕조인데, 그 왕조의 두 번째 왕이죠. 아버지 베스파니우스는 기사계급 출신입니다. 원로원 출신이 아니라 두 번째 계급 출신입니다. 자, 티투스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즉위하기 전에는 크라우디우스 황제의 후계자들하고 같이 수업을 합니다. 공부도 같이 하고, 여기 브라티니쿠스하고 친구예요. 예. 크라우디우스 요 밑에 같이 공부했던 네로하고 동격에 있는 요대에 있는 사람이, 이름은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 친구랑 브라티니쿠스랑 같이 사이가 좋았고요. 네로가 이제 자기 경쟁자니까 죽이죠. 그래서 네로에서 독살됐는데, 티투스는 되게 친했기 때문에 자기가 황제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브리타니쿠스를 조각을 세웁니다. 61년부터 63년까지는 대대장으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영국과 게르마니아에서 장교로 복무했고, 요때부터가 이제 티투스의 역사에 등장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베스파니아누스가 유대 반란을 진압하러 갔을 때 같이 종군을 합니다. 재무관으로 종군을 하고, 아버지 베스파니아누스가 황제 등극이 돼가지고 로마로 귀환할 때 남아있는 그 유대 전쟁을 티투스가 직접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면 이제 메세다인가요? 그 요새 있죠. 그 요새를 파괴하고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일으켰던 사람이 티투스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되게 싫어하는 황제죠. 예. 유대 성전들은 지금에 있는 통곡의 벽,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만 남기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메세다 구원에서 그 쭉 축성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메세다 요새를 다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유대 땅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다시는 반란을 못 일으키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일으켰던 역사에는 이제 그게 먼저 기록이 남죠. 예. 결혼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부인은 사별, 두 번째 부인은 네로의 반대 세력이라서 할 수 없이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람과 딸 하나 놓은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69년에 이제 황제가 됐고요. 본인은 유대 전쟁을 끝내고 티투스 계승문을 만들고 후계자가 되죠. 예. 그래서 황실 근위대장을 하면서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했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충분하게 이제 제위 계승 수업을 해서 아주 유능한 성실한 황제가 될 준비는 다 했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죠. 재밌는 거는 이제 베스파니우스 황제가 굉장히 알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로가 워낙 돈을 흐질러 써가지고 로마 그 황제 재정이 고갈됐을 때 베스파니우스가 양모 가공업자들에게 오줌세를 매깁니다. 오줌세가 뭐냐면, 그 당시에도 양모는 이제 옷을 해입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빼고 하려 그러면 그 기름을 잘 빼려면 아모니아가 효과가 좋은데, 그거를 로마 시내에 있는 공공 화장실에 그 모여 있는 오줌을 가져가죠. 그거를 이제 거기서 팔았죠. 오줌세를 징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돈 내고, 옛날에는 그냥 수거해가는 비용으로 오줌세를 면세를 그냥 자기들은 그 양모 가공할 때 싸게 그냥 썼는데, 이 세금을 받으니까 오줌을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 화장실에서 모아진 오줌을 팔았죠. 옛날 여러분들 유로키나제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빈 통에 오줌 넣었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혈전 녹이는 유로키나제를 위해서 추출하느라고 했었는데 이 양모업자들은 이제 그게 싫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티투스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게 우리가 꼭 오줌까지 그렇게 세금을 매겨서 돈을 걷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은하를 한 입 코에다 주면서 냄새 나냐? 그랬더니 안 나죠. 그래서 베스파니우스가 뭐라 그러냐면 돈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알뜰한 황제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그들냈던 로마의 국고를 다 채웠죠. 그래서 지금도 이태리에서는 남자용 공중 화장실은 이름이 베스파시아노, 베스파니우스 황제가 했던 그 이름을 그대로 쓴다 그럽니다. 베스파니우스는 황제 이름을 공중 화장실의 이름에 이제 남겨놓은 거죠. 네. 자, 이제 티투스가 제위 시절에 힘든 일만 생깁니다. 이제 티투스 황제 시절에 이제 유대 전쟁을 끝냈고 1차 유대 전쟁을 끝내서 디아스포라를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 기간 중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나 헤라클레네움, 스타비아가 다 매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본인이 진두지휘해서 다 위기를 넘기고요. 그다음에 이듬해에는 또 로마에 대화재가 생기고 패스트가 생기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이걸 다 이렇게 국난을 잘 무난하게 로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줬던 칭호가 인류의 총화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황제로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로가 만들려고 했던 그 궁궐터를 베스파니우스는 콜로세움을 짓죠. 로마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왕이 즐길 수 있는 궁궐이 아니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경기장, 원형 경기장을 지었는데 그게 콜로세움입니다. 공식 이름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거를 아버지 때 시작을 했고 본인 때 3층까지 지었고요. 본인이 2년 만에 죽으니까 동생이죠. 도미티아누스가 4층으로 지금의 형태로 완전히 다 만들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서 보는 거는 원래 다 대리석으로 외형이 다 돼 있었는데 그 대리석은 다 띄어다가 지금 요한 바오로 성당 만드는 데 다 갖다 쓰고요. 중세 때 기독교에서 다 띄어다 써버리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세멘트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지금의 이제 콜로세움입니다. 그리고 딱 2년 며칠 만에 열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41세의 나이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은 인류의 총화, 좋은 황제로 이제 이름을 경무를 했는데 또 페트로만 로마 역사가는 이렇게도 썼어요. 치세가 짧으면 누구라도 좋은 황제가 될 수 있다. 2년밖에 안 했으니까 좋은 이미지지. 너도 오래 했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비아냥도 있지만 어찌됐든 2년 동안 로마에 닥쳤던 여러 가지 위기를 잘 넘겼던 좋은 황제입니다. 황제 일전에 보면 좋은 황제로 기록이 되죠. 공식적으로. 치세가 짧으면 누구라도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케네디도 해당되겠죠. 케네디도 2년 조금 더 하나요. 3년 못했죠. 그러니까 좋은 면만 남기고 이제 아쉬움 끝에 죽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유대 전쟁에서 티투스가 이기죠. 티투스가 이기면서 디아스포라를 했는데 열심히 나온들 다 내쫓아버려요. 유대에서 다 내쫓아버리는데 그때 유대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의 누이 동생으로 베레니케라고 하는 예쁜 여성이 있었나 봅니다. 두 분의 결혼경이 있고 12살의 연상인데 이 베레니케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로마 황궁 팔라티노 황궁에다가 베레니케를 데리고 와서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도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레니케 언니도 있는데 언니는 또 로마인 유대 장관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라는 사회는 굉장히 개방된 사회였기 때문에 뭐 유대인이라고 결혼을 못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한 가지는 있어요. 황제는 안 된다. 유대 속주 총독이나 속주 장관은 현지인과 결혼해도 상관은 없지만 황제는 안 된다는 게 불문율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안토니우스가 저기랑 했죠. 클레오파트라랑 눈이 맞아갖고 로마를 분단했던 그 동서로마로 거의 분단될 뻔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카이사르도 클레오파트라랑 뭐 1년 가까이 같이 동거를 하면서 카이사르랑 아들도 뒀죠. 그런데 카이사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절대로 로마에 오지 마라. 아들 데리고 로마 오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맞죠.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카이사리아.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놓은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레니케랑 동거하는 것 갖고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형 경기장에 둘이서 같이 입장을 합니다. 근데 로마의 시민들이죠. 원로원도 있고 시민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결혼하면 안 된다는 비난의 합창을 했고, 티투스는 로마 시민의 뜻이 그러하다면 결혼은 하지 않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레니케를 유대로 돌려보냅니다. 예, 같이 있지 않고. 그리고 본인은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로마 황궁에서 공식 역사가로 활동했고요. 수도경찰청장이었던 로마 시내의 수도경찰청장인 알렉산드로스도 황궁에 같이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종에 대한 민족에 대한 차별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랑 같이 동거를 했고 아들 카이사리아까지 낳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부인이 되지는 않아요. 애인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로마 시민이 아닌 외국인, 속주 주민이 로마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리고 베레니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티투스는 황제가 되죠. 그 다음에 베레니케는 황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래도 미련이 있으니까 옵니다. 그리고 오빠가 가라 그러죠. 예. 그래서 로마에 오는데 잠시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황제 티투스가 베레니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외국인 여성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로마 시민과 약속을 우선시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유권자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베레니케랑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어떤 애인도 찾지 않고 결혼 상대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베레니케 공주의 생일이 되면 선물도 꼬박꼬박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투스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또 본인의 사랑을 갈구를 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로마의 시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는 아주 성실한 황제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황태자가 되기 전에 일반 군인 생활을 할 때 했던 결혼, 첫 번째 결혼은 사별, 두 번째 결혼은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이혼, 거기서 논 자녀 딸 하나, 그 외에는 유일한 애인이 베레니케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였지만,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리 선물까지 챙겨줬던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국가 지도자는 사랑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로마 시대 때 주어졌던 불문율인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다 이제 본인의 뜻대로 관철을 할 수도 있었겠죠. 했다면 아마 다른 악명 높은 황제들처럼 쫓겨났겠죠. 시민의 뜻에 반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비록 로마의 황제가 임기가 무제한인 그런 황제이긴 했으나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은 이미 로마의 역사가 입증을 했고요. 티투스는 거기에 충실히 따랐던, 시민의 뜻에 충실히 따랐던 좋은 황제였다. 2년 만에 일찍 죽는 바람에 어떤 치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자기가 제2 시절에 했던 모든 일들은 만큼은 로마 시민들에게 인류의 총화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좋은 황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제정시대 황제조차도 본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이런 규제를 받는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부인, 수상의 부인은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될지 우리는 또
매년 4년마다 뭐 시도지사도 뽑고 5년마다 대통령도 뽑고 그러는데 그 가족들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티투스와 베레니케 사이에서 보였던 모습이 어쩌면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꾸 이런 것들만 눈에 자꾸 띄는 게 우리 정치 현실하고도 좀 많이 비춰지죠. 네. 이거는 지나가는 시간에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역사를 통한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자, 이 유대인에 대한 티투스가 본인이 유대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죽였지만, 완전히 유대를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지만 항복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었고요. 저항하다 잡힌 포로들은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처합니다. 그래서 1차 유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 다 내쫓아버려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활력이 강하니까 안티오키아 같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같은 데, 이런데 그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런 상업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적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티투스한테 계속해서 이제 저기를 합니다. 그 청원을 합니다. 내쫓아 달라고.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그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티투스는 안 된다 그래요. 특히 이제 상업적으로 이집트나 그리스계 주민들하고 대개 이제 다툼이 많죠. 돈의 상업의 이제 영업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번의 어떤 저기를 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로마시에 남아있는 로마의 행정구역이 14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역이 14구역인가가 유대인들 집단 구역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주민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 주민들은 종군하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에 세금만 내야 되고 자기의 그 일신교 종교를 지킬 권리까지 보장해주는 청동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또 이제 유별난 짓이 다신교 국가에서 일신교를 믿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청동판 없애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선대한 약속이고 로마에 사는 유대 시민들도 로마 시민으로서 활동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인주의는 아니에요. 그냥 로마법에 충실한 황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나 그다음에 저기 안티오키아나 이런 주요 상업 도시에서 한번 반란을 일으켜요. 또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페르시아 원정을 가는데 페르시아가 아니고 저기 어디야? 지금 페르시아 지역인데 그때는 페르시아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죠? 거기 있던 왕국의 원정을 가는데 메소포타미아 원정 갈 때 뒤통수를 치는 역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이제 다시 다 쫓아내서 유대 땅으로 다 돌려보내요. 그게 역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유대인이라는 그 인종 자체가 민족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자기들의 문화를 다른 그 당시의 주류 문화랑 잘 조화를 못 이루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주변 그 강대국에 대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죠. 어쩌면 그게 뭐 지금의 또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그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또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독특한 민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티투스는 그 굉장히 로마법에 충실한 전형적인 로마인의 황제였다. 그리고 본인의 사랑을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황제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